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길 그리고 돈 이런 시리즈를 이제 저번 채널에 많이 찍었는데 제가 날라갔고 좀 살려왔긴 하지만 그걸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안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좀 먼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영업 힘들고 또 이제 우리 가게도 힘들고 가게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수요 유효 수요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파스를 지금 사는데도 엄마 아빠가 지하철이 공짜니까 서울까지 가서 파스를 사오거든요. 세일하면서 300원 차이.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를 좀 하려고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새로운 채널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이런 금융과 관련된 그 컨텐츠를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첫 시간이니까. 이게 IMF도 그렇고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우리가 중년분들이라면 겪었던 그 두 개의 큰 사건이 다 이제 유동성과 또 관련이 있죠.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어렸을 때 그거를 겪은 셈이지. 그래서 어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다 몰리고 막 하는 게 이제 이미 그때부터 막 시작됐고 그러거든요. 안정적인 것에 대한 거 어떻게 먹고 사나? 아유 큰일 났네. 담배를 안 가지고 나왔네. 다시 올라가야 되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돈이 도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원래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예, 이론이랄까? 이 기본적인 설명은 이런 거죠. 작동 방식은 이런 거죠. 돈이 안 돌면 돈을 풀어. 돈을 풀면 돈이 돌아. 유효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돼서 원래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정부가 있고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경제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집이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부가 있고 은행, 중앙은행 같은 거 있고 다른 은행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푼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돈을 푸는 거에 해당되는 그 효과에 해당되는 뭔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금리 같은 거. 금리가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금리하고 상환의 압박.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 내는 건데 이자가 비싸면은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이제 힘들잖아요. 가계 대출도 힘들 거고. 근데 금리를 내리면은 금리를 내리고 또 어떠한 방식이 됐건 돈을 풀어주고 돈이 시중에 돌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가게 입장에서는 뭘 사 먹는 것도 사 먹고 파스도 300원 더 주고 사고 그런 거죠. 지금은 300원 더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투자가 돼야 이제 뭔가 일자리도 여기 선순환적으로 이제 가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론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그게 안 되는 세상을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연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까지 쭉쭉 가다가 연속적인 걸로 안 되는 미시적인 세상을 만났잖아요. 이 자연 그대로는 연속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세상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 경제, 이 금융도 마찬가지로 그런 난점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배경 설명만 5분을 했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유동성의 함정. 원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 정도만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을 닦은 다음에 이제 최근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길과 돈 시리즈 수십 편 찍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카포네 이야기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것도 길과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 통으로 거기를 접수를 하고 유통망을 그 유통망에는 농부들, 유통업자 그리고 정제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채권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다양한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부실 채권부터 아주 안정적인 채권까지 국채도 채권이고 채권. 근데 딱 두 개만 생각해 볼게요. 채권은 가격이 높으면 이자는 낮아요.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는 많은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가격이 낮으면 이자도 높아요. 그러면 채권을 사려고 하려는 사람은 낮은 가격일 때 사려고 할 것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높은 가격일 때 팔려고 할 텐데 근데 가격이 높아지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그 채권을 높은 그 가격의 채권을 사려고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채권과 이자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제 유동성의 함정은 어떤 데서 오냐면은 돈이 풀리긴 풀렸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돈이 풀리기만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 이건 어쨌든 간에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이든 비전통적인 방식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쓰면은 유동성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돈을 그냥 쌓아두는 상태. 투자가 안 되고 또 가게 입장에서는 유효 수요가 안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이제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고 이제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단순한 우리가 경제학 시간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이런 것도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유동성 함정 이런 걸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왜냐면 그때 IMF보다 이전이니까 금융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안 배웠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교과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배우겠죠, 아마도. 근데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정리하면 원래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게와 기업에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푸는데 그러면 투자나 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유동화라고 하는 거, 돈이 도는 거, 돈이 돌면은 그게 고비되고 하면서 경제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 안 될 때 정부가 이제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예,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 앞뒤로 큰 게 한번 휘청거리고 나서 우선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해요. 양적 완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건 뭐냐면 이를테면은 신용대출 같은 거 돈을 푸는 거죠. 그거 자체는. 그리고 금리, 저금리로 그렇게 그냥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게의 입장에서건 기업의 입장에서건 돈을 이제 갖다 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그 금융에 대한 그 뭐랄까 어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 앞뒤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사실 현재 상황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돈을 푸는데 돈을 어떻게 참 쓰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양적 완화 방식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아예 국채를 발행을 해버려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빼고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나머지 방식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파생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해결을 하려고 했지. 원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부실 채권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묶어서 안정된 상품으로 탈바꿈을 시키려고 원래는 했던 거 의도적으로는 원래 의도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기라면 사기거든요. 부실한 것들을 묶어서 파생으로 또 상품을 내고 또 상품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 채널에서 막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게. 그건 뭐냐? 이를테면은 중앙은행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런 채권에 대해서 부실 채권들 정리하고 자신이 그걸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부실 채권을. 그렇게 하면서 유동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또 지금 말하는 방식들은 그러니까는 다 금융 위기들 이후에 이제 조금 쓰고 있는 방식들인데 아예 위험 부담이 높은 직접 증권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까지 쓰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돈 푸는 방식에서 최근 20년, 10년 사이에 좀 달라진 방식, 즉, 신용대출, 신용도도 조절하고, 금리도 조절하고, 그건 이제 많이 뉴스 같은 데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위험 부담을 안는 증권 같은 데도 이제 관여를 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아 가지고 늘 그 자연도 끝까지 가다 보면 양자역학에서 계속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 불연속적인 것들과 만나게 되고 이런 금융이나 경제도 다 경제학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수요 공급 곡선이랑 한계 곡선 이런 걸로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 여기 이런 그런 사회과학에서는 사람까지 심리까지 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작용이 심해서 그런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 이런 방식은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들을 썼다가 실패한 적들이 있거든요. 금융 정책에서. 근데 그런 방식들을 쓸 때 결국은 이제 그게 주는 부작용들도 늘 고려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하여튼 이해를 하기에는 요약하자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결국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 돈이 안 풀린다는 거야.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영업도 잘 안 되고 가게도 다 위축이 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그건 뭐냐면 돈이 그 풀려 있어도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해.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정부가 개입을 해서 티피컬한 방식이 아니라 또 이제 어티피컬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신용도라든지 금리, 초저금리, 그리고 아예 채권을 발행하고 아예 주식 투자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다시 전형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연구자들이 경제를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아,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어, 뭐 그런 정도를 알아두면은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